얼마 전 은행에서 돈 좀 찾으려는데 직원이 자꾸 어디에 쓰시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나쁘면서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계좌가 감시 대상이 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40대인 저도 이런데 부모님 세대는 오죽하시겠어요. 저는 금융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특히 요즘 은행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내 돈 찾으려다가 오히려 세무조사 받게 되거나 급할 때 돈이 막혀서 큰일을 그르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은행이 괜히 귀찮게 하려고 묻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은행 창구에서는 하루에 수백 건씩 고액 현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중 상당수가 나중에 세무조사나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활비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수천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는 게 요즘 세상에 말이 안 되거든요. 국세청 시스템이 이걸 바로 잡아냅니다. 둘째는 서류를 전혀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돈 출처 물어보면 증명할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셋째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그냥 방치하시는 건데요. 이게 나중에 보이스피싱 통로로 악용되면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찾으셨는데요. 그냥 생활비라고만 말씀하셨다가 2년 뒤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추징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때 청첩장이라도 있었으면 전혀 문제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은행에서 절대 안 가르쳐주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세무조사 안 받고 어떤 서류를 챙겨야 나중에 안전하고 급할 때 돈이 안 막히려면 지금 뭘 해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68세 김영수님이셨는데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찾으시려다가 직원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김영수님은 정말 억울하셨던 거예요. 본인 돈인데 왜 못 찾게 하냐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이랬습니다. 김영수님은 손주 돌잔치 비용으로 현금이 필요하셨는데 은행 직원이 어디에 쓰시냐고 물었을 때 그냥 생활비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런데 직원이 계속 재차 확인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내 돈 쓰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목소리를 높이신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김영수님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였던 겁니다. 나이 많은 분이 고액 현금을 찾으면서 용도를 회피하고 화를 내시니까요. 제가 김영수님께 설명드렸습니다. 돌잔치 청첩장이나 예약 확인서만 보여드렸으면 5분 만에 끝났을 일이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라는 답변이 왜 위험한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김영수님은 그제야 이해하시더라고요. 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걸요. 또 한 분 말씀드릴게요. 53세 박철수님 사례입니다. 박철수님은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급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하셨어요. 그런데 ATM에서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당황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장기 미사용 계좌라 한도가 제한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수술실에 계시고 병원에서는 당장 입금하라고 하는데 돈을 못 찾으시니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박철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발 이런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본인은 그냥 비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 동안 안 건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박철수님은 다른 가족분들한테 급하게 돈을 빌려서 해결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받으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가 하루에 몇 건씩 전국 은행 창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은행에서 괜히 기분 나쁜 질문 받으셨거나 급할 때 돈이 안 나와서 당황하셨거나 아니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와서 식은땀 흘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첫째,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도 김영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박철수님처럼 급할 때 돈 못 써서 큰일 날 수 있어요. 셋째, 나중에 자녀분들이 집 사실 때 여러분이 도와주신 돈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실전 정보들을 계속 올릴 겁니다. 은행에서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것들,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돈 내야 알려주는 것들, 그런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은행 직원한테 정확히 뭐라고 대답해야 세무조사 안 받는지, 두 번째는 어떤 서류를 챙겨야 나중에 내 돈을 증명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지금 당장 뭘 해둬야 급할 때 돈이 안 막히는지입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평생 몇천만 원 세금 아낄 수 있고 사기도 안 당하고 급할 때 돈 문제로 속 안 썩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해시태그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현재 한국은행 규정에 따르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기록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송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는 순간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내역을 FIU라는 국가기관에 보고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의심스러워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조건 보고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떳떳해도 용도가 아무리 정당해도 1,000만 원 넘으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묻는 질문은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럼 은행 직원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볼까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27억 원씩 사기꾼들한테 돈이 넘어간 거예요. 이 중에서 60대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2%를 차지했고요.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은행 직원도 믿지 말라고요. 국가기밀이라고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은행에서 질문받으면 화를 내거나 회피하거나 말을 얼버무리십니다. 바로 이 행동 패턴을 은행 직원들이 체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통계를 보면 작년에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을 막은 건수가 8만 3천 건입니다. 하루 평균 227건이에요. 은행 직원들이 귀찮게 질문해서 막은 돈이 총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가장 위험한 답변이 바로 생활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며 생활비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카드가 있고 계좌 이체가 있고 간편 결제가 있는데 왜 현금을 쓰겠어요?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이걸 감지합니다.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팀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소득 수준과 현금 인출 패턴을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가 300만 원인데 한 번에 5천만 원씩 현금으로 찾으면 이게 시스템에 빨간불로 뜹니다. 더 위험한 건 나중입니다. 자녀분이 집을 사거나 큰돈이 생겼을 때 국세청에서 묻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냐고요? 그때 부모님한테 받았다고 하면 과거 현금 인출 기록이 전부 소환됩니다. 3년 전에 찾은 돈, 5년 전에 찾은 돈 다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국세청이 고개 끄덕이는 답변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나 손주 결혼 자금입니다. 이건 가장 확실한 사유예요. 왜냐하면 혼수나 예식장 비용은 아직도 현금 거래가 많거든요. 특히 전통 예물이나 맞춤 한복 같은 건 현금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요. 이때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청첩장이요. 종이 청첩장이든 모바일 청첩장 캡처본이든 상관없어요. 날짜와 장소가 명확하게 나오는 증거면 됩니다. 그리고 예식장 계약서나 예단 영수증도 좋고요.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물어봤을 때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결혼 자금 명목으로 증여할 때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줘도 되고 양가 부모가 합치면 총 2억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혼 자금은 세무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명목입니다. 두 번째가 집 수리나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이것도 현금 거래가 많은 분야예요. 왜냐하면 작은 공사업체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현금을 선호하거든요.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요. 이때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견적서와 공사 계약서예요.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견적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다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공사업체 명함이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받아 두시고요. 시공 전후 사진도 찍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18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금 거래 비중이 약 30%예요. 그러니까 5조 원 넘는 돈이 현금으로 오가는 겁니다. 이게 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서류만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병원비와 수술비입니다. 이건 은행도 국세청도 절대 문제 삼지 않는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된 일이니까요. 특히 큰 수술이나 응급 상황이면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챙기세요. 수술 일정표나 치료비 내역서도 좋고요. 요즘 병원들은 다 전산화돼 있어서 언제든지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상 병원은 환자가 요청하면 이런 서류를 발급해줘야 하거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의료비 지출이 연평균 720만 원입니다. 큰 수술 한 번 하면 몇천만 원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비용을 현금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서류만 잘 챙겨두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답변도 있습니다. 첫째가 아까 말한 생활비고요. 둘째가 그냥 좀 쓰려고요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은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셋째가 대답을 회피하거나 화내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은행원들 내부 매뉴얼을 보면요. 고객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과도하게 화를 내면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라 은행 직원은 이런 경우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자주 찾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에 1,000만 원은 안 찾더라도 일주일에 800만 원씩 5번 찾으면 총 4천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패턴 분석에 걸립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자금 세탁 적발 건수 중에서 분할 인출 방식이 전체의 23%를 차지합니다. 범죄자들이 쓰는 수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한 번에 큰 돈 안 찾고 여러 번 나눠서 찾는 거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이것까지 다 체크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정당한 용도로 쓸 거면 그 증거를 남기면 돼요. 청첩장, 견적서, 진단서 이런 것들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해시태그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ATM 기계에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창구 안 가고 기계에서 뽑으면 질문도 안 받고 편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모든 은행의 ATM 인출 한도는 하루 최대 500만 원입니다. 이게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건 최대 한도고요. 실제로는 계좌 상태에 따라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게 장기 미사용 계좌입니다. 1년 이상 거래 없는 계좌는 자동으로 휴면 계좌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금융감독원 규정상 이런 계좌는 보안 강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주인이 신경 안 쓰는 계좌거든요. 예금보험공사 통계를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휴면 계좌 잔액이 총 6조 3천억 원입니다. 계좌 개수로는 1천만 개가 넘어요. 이 중에서 상당수가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ATM 인출 한도를 대폭 낮춥니다. 보통 하루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예요. 어떤 은행은 아예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요. 이게 불편해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 돈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여러분 통장이 도용됐는데 하루에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도 제한이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를 보면 계좌 도용 피해의 68%가 48시간 이내에 발견됩니다. 한도 제한 덕분에 피해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급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리 은행 가서 한도 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그리고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몇 가지면 충분해요. 연금 수급 증명서나 급여 명세서, 공과금 고지서, 관리비 영수증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큰돈 쓸 일이 있을 수 있어서 한도 제한 해제하고 싶다고요. 보통 20분에서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ATM 한도도 올라가고 급할 때 돈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중에서 본인 계좌 한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3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3%는 막상 돈 찾을 때 돼서야 한도에 걸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계좌마다 보안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고객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눕니다. 1등급이 가장 안전한 거고요. 5등급은 위험도가 높은 겁니다.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뭐냐면요. 해외 송금이 작거나 야간 거래가 많거나 인출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신규 계좌인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금융보안원 기준에 따르면 이런 계좌는 자동으로 보안 등급이 내려가고 한도도 제한됩니다. 그럼 내 계좌가 몇 등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은행 앱에 로그인하면 보안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급이 낮다면 은행에 전화해서 사유를 물어보세요. 정상적인 거래인데 등급이 낮아진 거면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몇 년째 안 바꾸시는 분들 많으세요.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겁니다. 특히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단순한 번호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를 보면 금융사기 피해자의 82%가 비밀번호 유출로 당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요즘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SNS 뒤져서 여러분 가족 생일까지 다 알아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아무 연관 없는 숫자 조합으로 만들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관리도 중요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증서까지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별도로 백업을 해 두셔야 해요.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인증서는 최소 2곳 이상에 저장하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PC 하나 이렇게요. 그리고 유효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만료되면 급할 때 못 쓰거든요.
여러분, 댓글로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자녀한테 용돈 줄 때도 다 기록해야 하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한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한 번에 큰 돈을 주실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국세청 통계를 보면 증여세 무신고로 추징당한 금액이 2024년 한 해 3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신고만 했으면 안 낼 돈이거나 훨씬 적게 낼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신고하면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무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몇 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해시태그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에서 물어보면 정확한 용도를 말하되 증거 서류를 꼭 챙기세요. 생활비라는 막연한 답변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장기 미사용 계좌는 미리 한도 해제 신청하세요. 급할 때 돈 못 찾으면 소용없습니다. 셋째, 자녀한테 큰 돈 줄 때는 증여세 신고하세요. 나중에 몇 배로 토해내지 마시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70대 최경희님은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3천만 원을 5년 동안 나눠서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 기록도 안 남겼습니다. 나중에 손주가 집을 샀는데 국세청에서 물어봤어요. 계약금 어디서 났냐고요? 할머니한테 받았다고 했더니 증여세 3천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 900만 원까지 총 3,9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65세 정민호님은 딸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주시면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예단 영수증을 다 챙겨두셨어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까지 했습니다. 3년 뒤에 국세청에서 확인 들어왔는데 서류 보여드리니 바로 끝났어요. 추가 세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자녀 도와준 건데 한 분은 4천만 원 가까이 세금 내고 한 분은 한 푼도 안 냈어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기록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예요.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거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 당장 은행 앱 열어서 내 계좌 한도 확인하세요. 1년 이상 안 쓴 통장 있으면 내일이라도 은행 가서 한도 해제 신청하시고요. 둘째, 자녀한테 큰 돈 주셨던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셋째, 앞으로 현금 쓸 일 있으면 반드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챙기세요. 귀찮아도 이게 나중에 몇 천만 원을 지켜주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증여할 때 절세하는 방법인데요. 같은 집을 증여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천만 원씩 차이 납니다. 아파트 한 채 물려주는데 세금을 2억 내는 사람이 있고 5천만 원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법을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경험담 꼭 남겨주세요. 은행에서 황당했던 일, 세금 때문에 억울했던 일, 뭐든 좋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지키는데 제가 계속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